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평소보다 더 잘 뚫렸습니다. 네. 오늘 밤에서 또 내일 아침까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거부권으로 세 번째 재표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초 그 내일이었죠. 11월 28일에 재표결 의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한 2주 정도 늦춰진 12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친윤계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최대한 공략한다는 그런 이제 전략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한 2주 정도 시간을 벌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탈표가 어떻게 민주당에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 먼저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한 보름가량, 2주가량 이제 미룬 거는 그런 기대 또는 예상 하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재의결에 표결에 붙여진 그 민주당 안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4표나 이탈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당원 게시판 둘러싼 이 분란 내분을 볼 때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좀 수습이 안 되고 한 2주가량 흘러가면은 그 사이에 4표 정도 더 추가로 빠지는 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됐을 이제 특검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그 특검을 가지고 탄핵까지 이제 몰고 가려고,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갔던 그 이제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은 이 특검도 문제지만은 임기단축 개헌 안 통과하는 거, 그럼 탄핵 안 통과하는 것도 이 특검 통과하는 거나 이 의결진구수는 결과적으로 똑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이 있으면은 특검도 되고 임기단축 개헌안도 통과될 수 있고 탄핵안도 통과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런 점 때문에 뭐 만약에 그대로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특검을 해도 정권을 흔들 수 있고,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도 조기 대선할 수 있고, 탄핵이야 헌법재판소 통과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이 당원 게시판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4표 정도 더 빼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런 상황 만드는 거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이제 서 있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탈표가 추가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단일 대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이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 특검이 통과되면 임기단축 개헌안 그리고 탄핵으로 가는 빗장을 열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다. 8표가 이탈한 표가 될 수 있다. 그게 계속 다른 표결에서도 되면은 개헌안도 통과되게 돼 있고요. 탄핵안도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주간의 이제 시간을 민주당이 벌었는데요. 이 뭐 그 특검법에 대한 그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근데 일단 좀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내일 그 28일 본회의가 아마 취소됐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안이요? 예산안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인가 아마 그럴 테니 때문에요. 그러면 12월 2일 전에 본회의 일정을 통상 잡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또는 30일 뭐 이렇게 잡는데, 통상 목요일 날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본회의를 잡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목요일 본회의가 28일이었기 때문에 네. 본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12월 10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마 의장 입장에서는 그날 마지막이라도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12월 10일로 고지를 한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예산안과 관련돼서 완전히 막혀서 논의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안 관련된 변수가 본회의 일정을 바꾼 가장 큰 첫 번째 변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의 일정이라면 뭐 정치권에서 상당히 길면 꽤 긴 시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물밑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과연 저는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뭐 친한 갈등이 이 게시판 당내 게시판 문제로 다시 좀 불거지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러면 양 진영의 갈등에 이제 완전히 기름을 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친한 소위 그 한동훈 대표 측 가까운 친한 의원들이 그러한 시도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몇 주째 그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슈로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초 처음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 해서 저희가 짧게 다뤘었거든요. 근데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탈출구가 과연 좀 어디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쯤 이런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친윤과 친한 간의 계파 갈등까지 이제 뭐 번져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법원 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그 조사를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고.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거를 대통령과 영부인을 좀 이제 비판하는 댓글을 쓴 게 당 전수조사에서는 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네. 가족의 이름으로 일부 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일부든 많든 간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도의적으로는 뭐 당대표 정도 되면 가족들은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네. 당이나 또 당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해야 맞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유감 표명은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밀어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크게 침소봉대하고 네. 판을 벌리고 싸움을 크게 벌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한동훈 대표 되자마자 뭐 그때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한동훈 대표 당대표 돼봐야 3일 안에 끌어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그쪽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 시도를 포기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수습이 되고 그다음에 실체는 어쨌든 정당법도 있고 또 당원 게시판에 본래 익명 취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그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이런 정권이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이런 짓을 벌일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 분들의 위기의식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한가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 이제 당내에서 한동훈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뭐 제2의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 뭐 그런
상황으로 한동훈 대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좀 그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네.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개할 경우에 이 받을 이제 정치적 비판과 또 반대 세력의 공격이 이제 염려가 돼서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 대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 뭐 불필요하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우리 확인해 보니까 그래 했다더라.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저 대통령님과 영부인과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일이다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오래 갈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커질 일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 그리고 그뭐 도저히 확인이 안 돼서 네. 뭐 본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본인이 예. 지금 현재 입장 표명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뭐 방법이다라는. 확실한 방법은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키워가지고 이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일단 포기가 돼야 되고 네, 의도도 차단돼야 되고 그걸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한 대표가 저희가 확인해서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럼 네. 빌미를 안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들어봤고요. 상대당입니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계속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별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커지는 과정에선 한동훈 대표 본인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뭐 일리가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 대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그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의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통점인데요. 이게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윤 대통령도 그러시고. 네. 원래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문제면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적 또는 윤리적, 도덕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선행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쓸 때에는 죄가 되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그 비방 또는 그 그런 게 있으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당사자가 고발하는 경우예요. 네. 또는 이걸 만약에 과거 드루킹 사건처럼 매크로 기법을 썼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대략 한 1000건이 조금 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기법을 썼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 양이라면 한 뭐 십수만 건이라면 매크로 기법을 썼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인데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법대로 해서 뭐 수사기관 알아서 하겠지만 수사기관이 이거를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 파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이게 영장이 청구될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네. 자,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어떤 발언에서 그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을 유심히 봐오면 본인과 관계되지 않았던 거면 벌써 펄펄 튀었을 거예요. 내 직을 걸겠다든지 뭐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냥 일종의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태도가 모호하다 보니까 벌써 여당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초기 단계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조금 감정적으로 해서 한 게 있는데 죄송하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통화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했으면 그냥 더 키워지지 않을 문제였어요. 네. 이 문제를 갖고 그 당 대표를 물러나라는 거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과 약간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엘리트로 모범생처럼 살아서 그런지 본인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저는 간혹 정치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전향적인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게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제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당내 상황이든 또 대여의 국민 여러분께든 그 정치 상황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용단을 내리셨나요? 그런 경우 많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직 맡고 이럴 때요. 네.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일괄사표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뭐 당을 위해서 뭐 약간 희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선당후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정치권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국정의 모든 책임은 사실 대통령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지만 그런 건 중대한 범죄나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뭐겠어요?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고 장관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물러나는 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다 하면서 장관이 국민들께 송구하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부족했다. 그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은 일단락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법을 너무 검사 시절에 법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빠른 사과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보고 네. 가족들 중에 일부가 그런 걸 실제로 사실이라면.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네. 정치란 거는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것으로 마음을 얻고 또 미안하다, 또 죄송하다라는 걸로 마음을 얻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고 물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꼼꼼히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이외에는 그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작은 사과보다도 그냥 요만큼 사과해야 될 것도 그냥 크게 사과해버리고 요만큼 안아야 될 것도 그냥 크게 안아버리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잘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무죄 선고로 대여 공세 수위를 이제 높여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아예 삭제하고 또 피선거권 결격 사유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안을 법 개정 카드로 이제 꺼냈습니다. 이에 맞불로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만일의 경우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련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도 좀 대화를 했고요.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개별 의원이 입법을 낸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법이 포지티브 규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정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선거법을 이해하고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좀 개정할 필요성은 계속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도 검찰이 기소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헌법기관 간의 법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검찰이나 또는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자 이런 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도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재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이 너무 쉽게 그걸 아웃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향을 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종종. 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걸 낸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고 네. 왜냐하면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희화화될 수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허위사실 공표하고 후보 비방죄는 선거법에서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까지 해서 이 AI 기술을 활용한 굉장히 허위 사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면 사실 우리 선거 과정에서 그러면 온갖 비방과 흑색 선전을 마타도를 해놓고 끝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혔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도 자기가 당선이 무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일부 한 100만 원을 한 300에서 500 정도 상향하는 거는 여야가 어차피 합의해야 될 내용이고 합의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그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비방죄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 이걸 없애는 거는 최근의 분위기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거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별로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조 의원님. 저도 100만 원 가지고 의원직 다른 선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실되게 하는 거는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네. 금액이 많으냐 작으냐보다도 이제 결정하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시도지사 당선된 사람이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든 살려줄 수도 있고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건데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1, 20만 원이면 가볍게 생각하고 완전히 자기 재량에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5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그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걸 갖다가 판사가 쉽게 할 수 없는데 딱 1, 20만 원 정도면은 진짜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래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옛날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후보 비방죄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건 저는 이제 좀 구성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든지 형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 대표한테 좀 도움되게 하려고 생각하나 보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을 누군가 하셨는데 정말 다행히 이제 민주당 입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정도의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해 예산안 논의에 대한 법적 시한이 내달 이제 12월 2일까지인데 해마다 이게 거의 관습처럼 관례처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특히 이제 검찰 활동비 같은 이제 쟁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12월 2일 합의 처리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의장께서 지금 설정해 놓은 12월 10일도 쉽지 않아요. 벌써 준예산 얘기가 여야 안팎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자동부의제 되고 나서 좀 나쁜 현상은 옛날에는 기재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예산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동부의제 생기고 나서는 기재부가 도리어 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저는 정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좀 예산안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간사나 등등이 해서 또 기재부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타결을 시도하는데 소위 말하는 밀실 심사. 밀실 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됐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정부적 사안을 갖고 이제 원내대표들 간에 마지막 정치적 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1억, 2억, 1억짜리 무슨 10억, 20억짜리 사업을 넣고 빼고 이러진 않습니다. 원내대표들이요. 거기서는 이제 최소한
몇천억 사업, 그러니까 특히 쟁점이 되는 여야 간의 쟁점이 돼서 합의가 안 된 그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된 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해서 쟁점을 정리해 온 걸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듣기엔 아직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양당 대표들 간에 원만한 논의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네. 12월 10일까지 아직 한 보름 정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그 예산이 불과 이제 몇 명이서 이게 정하는 게 그게 과연 그 합당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올해 특히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 공적 개발 원조 6조, 뭐 전공원 육성 지원 3천억,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 이게 마지막 만약에 몇 명이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실까요? 특별한 예비가 없으면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그렇게 해오고 있고 올해 상황은 또 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처리는 될 텐데 네. 법정 시한은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고 법정 시한을 넘겨서 최종 처리할 때 결국 소소위 지금 말씀하신 그 소소위라고 하는 그걸 또 구성해가지고 할 텐데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 병입니다, 병. 네. 그건 우리 이렇게 어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애가 학교 늘 지각하는 거 그건 병이거든요. 알고 보면. 별로 그게 좀 초조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게 완전히 무슨 습관성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예 그때쯤 되면은 저절로 전체 국회가 천천히 갑니다. 가던 속도로 그냥 일부러 줄이려고 안 해도 천천히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병폐 중에 병폐인데 그걸 나중에 이제 결국 소소위를 통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기도 하고 네. 또 부실 심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예결위 한 50명이 넘는 그 예결위 위원들도 그렇고 그 소위에 한 20명 가까이 되는 위원들도 그렇고 아예 나중에 결국 소소위에서 다 뭐 퉁칠 텐데 하고 네네. 그냥 제대로 집중적인 그 심사를 하거나 합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전체 회의에서 어렵지만 소위에서는 합의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기재부까지 합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재부 원안 지키려고 그냥 계속 합의를 방해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네. 결국 소소위에 소소위로 결국 넘어가게 될 거라는 그 전제 인식이 부실 심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정소소위를 하게 되면 법에 만들어서 소위에서 최종 합의가 안 되면은 뭐 소위에서 소소위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넘겨서 거기서 한다라고 규정을 두든지 그걸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불법 또는 부실 관행을 계속 국회가 안고 가는 거는 저는 뭐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 회의 자료를 좀 만들 필요는 있어요. 네. 소소위도. 소소위에 대한 소소위 회의 자체가 자료를 불법은 아닌데 네. 만들 수 있거든요. 국회법에. 근데 네. 소소위에 그 회의 내용의 자료를 기록을 남기는 게 속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